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청취자분께서 요청하신 책으로 게리 벨스키, 토마스 길로비치의 행동경제학 콘서트입니다. 이 책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는 비합리적인 돈 문제 결정을 내릴까요? 오늘 저희는 이 책을 통해서 돈을 다룰 때 우리 마음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죠. 네, 이 책이 바로 그 전통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심리, 이걸 파고드는 행동 경제학의 핵심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분께서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고 또 스스로의 소비나 투자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공돈의 비밀, 바로 마음의 회계라는 건데요. 책에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나오잖아요. 라스베가스의 한 신혼부부 이야기요. 아, 네네. 그 이야기. 남편이 카지노에서 단돈 5달러로 시작해서요. 무려 2억 6천만 달러 이상을 따냅니다. 정말 엄청나죠. 와,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다시 전부 걸었다가 이걸 다 잃고 호텔방으로 돌아와요. 아내가 어떻게 됐어? 라고 묻자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대답이 정말 압권이죠. 나쁘지 않았어. 5달러만 잃었거든. 아, 바로 그 농담이 행동경제학의 핵심 개념인 마음의 회계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리차드 탈러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돈의 그 출처나 용도에 따라 다른 꼬리표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거죠. 아, 꼬리표요? 네. 카지노에서 딴 돈은 어차피 없었을 돈, 그러니까 공돈이라는 심리적 계좌에 넣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억 달러를 잃어도 실제 손실은 처음 내 진짜 돈이었던 5달러라고 여기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청취자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5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샀는데 공연장 앞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15만 원을 내고 티켓을 사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답할 거예요. 왜냐면 30만 원짜리 공연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렇죠. 부담이 확 커지죠. 그런데 상황을 좀 바꿔서 티켓을 사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현금 15만 원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됐다고 해보죠. 이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그래도 티켓을 살 겁니다. 맞습니다. 두 경우 모두 15만 원의 손실이라는 점은 똑같은데도 말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현금이랑 티켓 값을 별개의 심리적 계좌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회계가 가진 함정이죠. 아, 생각해보니 세금 환급금이나 보너스 받으면 쉽게 써버리는 것도 다 같은 이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공돈이라는 꼬리표를 딱 붙이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의 회계라는 게 그냥 나쁘기만 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 집 마련 통장처럼 목적에 따라서 돈을 구분해서 저축하는 건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중요한 건 이 심리적인 함정을 우리가 인지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전에 이걸 현금으로 산다면 얼마까지 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현금으로요? 네. 또 갑자기 생긴 공돈은 바로 쓰지 않고 한 몇 달간 은행에 그냥 넣어두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익보다 손실의 고통이 왜 더 큰지에 대한 이야기, 전망이론입니다. 네,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제시한 이론으로 핵심은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손실 회피요. 간단히 말해서요,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우리가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거의 2배 이상이요. 책에 나오는 실험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첫 번째 상황. 당신은 100만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A는 확실하게 50만 원 더 받기. B는 동전을 던져서 100만 원을 더 받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기. 뭘 선택하시겠어요? 대부분은 확실한 이익인 A를 택하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상황. 이번엔 200만 원을 받은 상태예요. A는 확실하게 50만 원 잃기. B는 동전을 던져서 100만 원을 잃거나 알아도 잃지 않기.
이때는 대부분 손실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 B, 즉 도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두 상황 모두 최종 결과는 150만 원으로 똑같은데도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익 앞에서는 우리가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반대로 손실 앞에서는 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주식 투자에서 손해본 종목을 본전 생각되면 못 팔고 계속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심리가 바로 이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되니까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버티는 거예요.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매몰 비용 오류도 그럼 이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수리비로 수백만 원이 들어간 낡은 차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도 같은 심리죠. 그럼 이런 함정은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과거는 잊으라고요. 과거는 잊어라. 네. 그리고 그걸 도와줄 리셋 버튼을 누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당장 그 돈이 있다면 과연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자문해 보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조언은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확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 바로 결정마비입니다. 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안감을 느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이죠. 특히 책에서는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누잖아요. 최대 추구자랑 만족 추구자요. 아, 네. 최대 추구자는 모든 선택지를 분석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려는 사람, 그리고 만족 추구자는 이만하면 충분히 좋다는 기준을 만족하면 그냥 선택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책에 나온 연구 결과가 정말 의외였어요. 취업한 대학 졸업생들을 추적해보니까 최대 추구자들이 평균 연봉은 20%나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럼 최대 추구자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결과만 보면 그런데요. 정작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추구자들보다 훨씬 낮았다는 겁니다. 와, 더 나은 결과를 얻고도 불행하다니. 네.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혹시 더 좋은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끊임없는 후회 때문이죠. 사실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제 얘기 같아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투자처를 고르지 못해서 계속 현금만 보유한다거나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거. 이게 다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정하지 않는 것의 비용이죠. 그럼 이 결정마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결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다. 이걸 인지하라고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놓치는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요? 네, 매달 일정 금액을 특정 펀드에 자동 투자,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그 고통스러운 선택의 과정을 겪지 않고도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행동경제학 콘서트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 편향들을 살펴봤습니다. 돈에 다른 꼬리를 붙이는 마음의 회개, 손실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전망이론, 그리고 선택의 늪에 빠지는 결정마비까지요. 네, 이 모든 현상의 맨 밑바닥에는 결국 감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래의 감정을 예측하는데 매우 서툴러요. 책에 나온 축구 페널티킥 골키퍼 사례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아, 그 골키퍼 이야기요? 네. 통계적으로는 중앙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94%의 골키퍼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을 날린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러게요. 왜죠? 가만히 서 있다가 골을 먹히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비난과 후회가 더 클 것이라고 감정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차라리 뭐라도 하다가 실패하는 게 낫다고 느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많은 금전적 결정들도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미래의 감정에 대한 서툰 예측에 의해 좌우되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겠네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정답은 중간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맹목적으로 직감을 따르지도 그렇다고 남들을 무작정 따라하지도 말라는 건데요.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돈 문제 결정을 앞두었을 때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과연 현명한 직권인지 아니면 그저 심리적 함정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둘을 가려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